안녕하세요. 저는 이른을 바라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 나이를 인생으로 치면 노을이 지기 시작하는 때라고도 하죠. 남편이 일찍 보내고 혼자서 아들 키우면서 그동안 고생도 참 많이 했고 넉넉치 않은 살림이라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아들 대학 보내고 취업시키고 장가까지 보냈을 때 이제 제가 할 일은 다 끝났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홀가분하기도 했죠. 하지만 아들이 장가가고 나서 저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바로 며느리 때문이었어요. 요즘은 시집살이도 많이 없어졌다는데 저는 때 아닌 며느리살이를 하며 제 집에서도 며느리 눈칫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처음 아들이 결혼한다고 며느리를 데리고 왔을 때 정말 좋았어요. 며느리의 첫인상이 참하기도 하고 저희 아들하고도 참 잘 어울렸죠. 저한테도 싹싹하게 잘했고요. 한 가지 문제는 저희 집 형편이 넉넉지는 않다 보니 아들에게 집을 사주거나 도와주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들이 그 전에 휴대폰 관련 사업을 해본다고 해서 그나마 있는 돈은 그때 다 보태줬었는데 사업이 잘 안 됐거든요. 그 아들은 사업을 정리하고 지금 회사에 들어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생긴 사업 빚을 갚다 보니 따로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당연히 아들 결혼한다는데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저도 한 번씩 아는 분 집에서 살림 도와주고 받아오는 돈이 전부였기에 도와줄 여력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따로 신혼집을 마련하지 않고 저희 집에서 함께 살아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여자들이라면 시어머니와 합가해서 살아야 된다는 게 싫었을 텐데 저희 며느리들에는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아들을 좋아하는구나 싶어 고맙기도 하고 또 그만큼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후 저희 집에서 다 같이 살게 되었어요. 저희 아들은 CCTV 설치하는 현장 일을 하고 있다 보니 출장이 굉장히 잦았어요. 한번 나가면 일주일 정도 안 들어올 때도 많았습니다. 며느리도 결혼 초반엔 회사 생활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 저와 같이 있는 시간이 길지는 않았어요. 저는 일이 있으면 나가고 아니면 집에서 주로 살림을 도맡아서 했죠. 며느리와는 끽해야 저녁을 같이 먹는 게 전부였고 식사 후에 며느리도 본인 할 일 하고 저도 방에 주로 있다 보니 마주할 일도 부딪힐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같이 살아보니 결혼 전에 봤던 것만큼 곰살스럽고 애교 많은 며느리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무뚝뚝하고 좀 싸늘한 편이더라고요. 하지만 크게 상관은 없었습니다. 저도 며느리 시집살이 시킬 생각도 성격도 전혀 아니었고 오히려 없는 살림에 우리 아들과 결혼까지 해준 게 고마워서 더 잘 챙겨주고 싶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하게 되면서 저와의 사이가 급격하게 삐그덕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갑자기 화장품과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일을 해보겠다며 요즘은 그런 거래야 돈을 잘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니던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죠. 회사가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는 곳이었는데 며느리는 그렇게 해서는 계속 돈을 못 모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며 회사를 확 그만둬 버리더라고요. 저는 어련히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내버려뒀는데 새로운 일을 시작한 며느리는 새로운 일에 대한 교육도 들으러 다녀야 되고 사람들도 만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을 때는 집에서 주로 쉬고요. 그런데 집에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부쩍 불편한 내색을 저에게 많이 하는 겁니다. 저희 집은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제가 쓰려고 하면 막 한숨을 내쉬면서 자기 빨리 나가야 되니까 빨리 쓰시라고 화를 내질 않나. 제가 청소한다고 방문을 열면 제발 노크 좀 하시라고 짜증을 낼 때도 있었죠. 어머님, 아무리 코딱지만한 집이라도 예의는 제발 좀 지켜주세요. 그렇게 문을 팍팍 여시면 어떡해요? 미안하다.
나는 청소기 좀 돌리려고. 어머님, 청소기는 나중에 돌리시면 안 돼요? 저 지금 중요한 통화해야 되거든요. 그래, 그럼. 며느리는 갈수록 노골적으로 불만이 가득해졌습니다. 집에서 찌개를 끓이거나 생선을 구우면 냄새가 난다고 툴툴거릴 때도 많았죠. 제가 같이 밥 먹자고 하면 자기는 살을 좀 빼야 돼서 샐러드를 먹을 거니까 알아서 먹으라고 하더군요. 당연히 설거지나 집안일은 손 하나 까딱 않고요. 저도 사람이고 명색이 시어머니인데 며느리 하는 행동이 당연히 좋게 보이진 않았죠. 하지만 또 한편으론 집단에는 돈을 좀 더 벌어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가 보다 생각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버는 돈은 고사하고 쓰는 돈이 더 많았습니다. 집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택배만 쌓이더라고요. 뭐가 이렇게 많이 왔냐? 다 필요해서 시킨 거예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렇게 며느리는 톡 쏘아붙이면서 택배를 챙겨 가더라고요. 넓지도 않은 방 며느리가 주문한 화장품이며 건강식품, 생활용품들로 넘쳐났습니다. 저는 무슨 물건을 저렇게까지 많이 사나 걱정이 됐는데 다 필요해서 사는 거고 이렇게 해야 돈이 되는 거라며 오히려 저보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집이 코딱지만 해서 뭘 놔둘 데도 없네. 자, 어머님, 죄송한데 어머님 방에 제품 좀 놔도 될까요? 내 방에? 네, 어머님 방은 공간 남잖아요. 거기에 작은 서랍장 하나만 들여서 제품 좀 넣어둘게요. 나중에 다 쓸 일이 있어요. 그래라 그럼. 그렇게 나중에는 제 방에까지 물건들로 가득해졌습니다. 저는 저 물건들 값도 보통은 아닐 텐데 싶어서 아들이 왔을 때 물어봤고 아들도 걱정이 됐는지 며느리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저기 여보, 근데 이번 달 카드값도 엄청 나왔던데 이렇게 물건만 자꾸 사도 돼? 사도 되니까 사지. 원래 사업 초기에는 그렇게 하는 거야. 필요한 데 쓰고 팔기도 하고 또 회사에서 판매 실적만큼 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어련히 알아서 할까. 그렇지. 알아서 하는 건 아는데 물건이 너무 넘쳐나잖아. 엄마 방까지. 제품 많다고 어머님 방에서 못 주무시는 것도 아니고 좀 놔두면 안 돼? 아들은 알았다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아들이 출장을 간 사이에 며느리는 심통난 얼굴로 저에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방에 제품 좀 놔둔 게 그렇게 불편하셨어요? 불편한 게 아니라 뭘 자꾸 사는 것 같아서. 다 필요하니까 사는 거죠. 뭘 모르시면서. 이렇게 해야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치약이니 주방세제니 다 집에서도 쓰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어머님은 며느리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성덕 씨 월급 뻔하고 저도 어떻게든 돈 좀 벌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머님 방에 물건 좀 놔둬서 불편하다고 그걸 성덕 씨한테 쪼르르 얘기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들 내 사이 안 좋아져서 어머님이 좋으실 게 뭐 있어요? 며느리는 본인 불쾌한 건 조금도 못 참겠다는 듯 저에게 곧잘 따지더라고요. 저도 명색이 내가 시어머니인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말 다 하는 건지 따지고 싶었지만 그냥 꾹꾹 참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솔직히 저는 뭐 이렇게 아등바등 살고 싶나요? 남들은 결혼하면 시댁에서 집도 사주, 차도 사주, 잘만 턱턱 사준다는데 내 팔자야. 그러길래 저도 울컥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예, 성아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애미로서 아들 결혼하는데 보탬이 안 된 건 미안한데 너도 이런 사정 다 알고 결혼한 거잖아. 이 정도일 줄 몰랐죠. 어머님은 내내 집에만 계시고 솔직히 어머님도 뭐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밖에 보면 더 나이 드신 분도 일하시던데 정 안 되면 공병이라도 줍고 폐지라도 주우시던가요. 그러면서 제 방을 박차고 나가더라고요. 그날 제 기분이 정말 말도 못하게 참담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일하기도 힘들 뿐더러 가끔 일 도와주러 가던 집도 사정이 안 좋아져서
요즘은 못 가게 되었거든요. 시어머니이기 전에 어른인데 어떻게 저런 식으로 말하나 싶어 눈물이 날 정도로 서럽더라고요. 평생 고생하며 나름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내 집에서 며느리한테 들을 소리 못 들을 소리 다 들으며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고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하고 며느리는 사이는 좋았던 터라 괜히 제가 나서서 다툴 거리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저 제가 참고 지내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참 쓸쓸하고 서러웠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그것을 보게 된 겁니다. 제가 시장에 갔다가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아파트 앞에서 며느리가 웬 차에서 내리더군요. 누구 차인가 싶어서 다가가려는데 운전석에서 웬 남자가 내렸어요. 그러더니 며느리랑 담소를 나누는데 사이가 엄청 다정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손인사를 나누고 들어가는 겁니다. 딱 봐도 보통 사이 같지가 않아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집으로 들어가서 며느리에게 따졌죠. 얘, 너 지금 누구 차에서 내린 거니? 뭐가요? 내가 요 앞에서 봤는데 웬 남자 차에서 내리던데. 제 말에 며느리는 피곤하다는 듯 저를 보더군요. 저희 팀 팀장님이에요. 팀장? 네, 저분 덕에 저도 일 시작하게 된 거고요. 근데 어머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인상을 팍 찌푸리는 겁니다. 도리어 기분 나쁘다는 듯 내색하니까 저도 더 이상은 아무 말 못했죠. 하지만 그 후로도 며느리는 밤늦게 올 때도 많고 술을 진탕 먹고 올 때도 많았습니다. 가끔 방에서 통화하는데 오빠라는 말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로 며느리에게 한마디 하면 며느리는 도리어 난리를 치고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시집살이 너무 힘들다고요. 그러면 아들은 저에게 전화가 오고요. 엄마, 성아 좀 좋게 봐주세요. 저도 없는 집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그리고 너 성아 하는 일이 뭔지 정확히 알고 있어? 대충은 알아요. 이상한 일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아니 남자 팀장인지 뭔지 차에서 내리고 통화할 때 보면 오빠가 어쩌고 그런달까. 에이 그렇게 안 했대요. 엄마가 잘못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 팀장은 성아뿐만 아니고 다른 팀원들도 잘 데려다 준대요. 아들은 그러면서 무조건 며느리만 싸고 도는 겁니다. 자기 아내니까 싸고 도는 게 이해되면서도 그러면 엄마인 내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나 싶어서 몹시 서운하더라고요. 정말 마음 같아선 내가 나가던지 아니면 아들네가 나가 살던지 둘 중 하나는 했으면 좋겠는데 여유가 많지 않으니 그것도 힘들고 참 힘들고 마음 안 좋았던 나날들이었죠. 그때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온 겁니다. 제가 그때 다른 일이라도 구해보자 싶어서 아는 분에게 부탁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더군요. 일자리가 있다는 전화인가 싶어 냉큼 받았는데 뜻밖의 얘기를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강효심님 전화 맞습니까? 아, 예. 제가 강효심 맞는데요. 아, 번호를 이제야 제대로 찾았네요. 저 혹시 강명호 씨 아십니까? 저는 갑작스런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강명호라니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름이 전화기에서 나온 거였거든요. 거의 평생을 가슴에 묻어두고 산 이름인데 갑자기 그 이름이 나왔으니까요. 강명호, 그는 저의 친오빠였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어릴 때 헤어져야만 했던 친오빠요. 오빠는 그때 15살이었고 저는 10살이었어요. 아주 어렸던 때였죠. 오빠는 아들이 없던 아버지 친구네 양자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미 그 집에 딸이 여럿 있어서 아들만 있었으면 했다더군요. 그래서 저는 같은 지역에 살던 이모네 집으로 가서 살게 되었고요. 그런데 그 후에 아버지 친구분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는 보러 오기 힘들 것 같다고 그러더군요.
오빠는 자기가 어른이 되면 꼭 저를 보러 한국에 오겠다고 울었고 저도 기다리고 있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듬해 이모네 집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렇게 오빠와는 연락도 없이 생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기억조차 희미한 아주 어렸을 때의 일이지만 그래도 오빠를 분명히 기억하고는 있습니다. 저의 하나뿐인 친오빠니까요. 한 번씩 오빠를 떠올리면서 어디에서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립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했지만 너무 많은 세월이 흘러버려서 이제는 그냥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왔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 오빠의 이름이 튀어나온 겁니다. 머나먼 기억 속의 조각이 갑자기 튀어오른 느낌이었죠. 예, 압니다. 저희 오빠예요. 저 아주 어렸을 때 헤어졌던. 그런데 전화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아, 저는 강명호 사장님 직원입니다. 강명호 사장님께서 동생분을 예전부터 수소문해서 찾으셨어요. 이렇게 드디어 전화통화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예? 오빠가요? 세상에, 저희 오빠 잘 지내나요? 예, 그럼요. 저 강효심님은 사는 지역이 어떻게 되시나요? 괜찮으시면 자리를 마련해서 사장님과 직접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빠를요? 아, 좋죠. 세상에. 저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제가 사는 지역을 알려줬고 다음날 저희 사는 동네 쪽으로 오빠가 오시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 장소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보니 나이가 많이 든 이제는 허연 머리에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한 오빠가 문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몇십 년의 세월 속에 이제는 할아버지가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분명히 저희 오빠가 맞더라고요. 그 선한 눈매와 다정한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저는 오빠를 보자마자 손을 붙잡고 애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사실 오빠를 기다리는 동안은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알고 보면 사기꾼 그런 건 아닐까? 진짜 오빠는 맞을까? 몇십 년 만에 보는 건데 참 어색도 하다라는 여러 생각들이요. 그런데 오빠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그런 생각은 싹 없어지고 그저 반갑고 기쁘기만 하더라고요. 살아생전 결국 보는구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오빠와 한바탕의 눈물바람 끝에 저희는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효심아, 너는 어째 그대로냐? 아이고 오빠, 그대로라니요. 쭈글쭈글 할머니가 다 됐는데. 할머니는 무슨 단발머리하고 생글생글 귀엽던 그때랑 다를 거 하나도 없다 내 눈엔. 이제 다 늙었죠. 오빠나 나나. 그래도 오빠는 신수가 환하네요. 우리가 다 이렇게 늙어서 보게 될 줄은 몰랐네. 그렇지?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렇게 오빠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빠를 양자 삼으셨던 아버지 친구분은 사업 때문에 외국으로 가게 되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업이 사기 같은 거였고 그 사업을 알선해준 동업자도 사기꾼이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모든 재산은 다 정리하고 넘어간 거였다 보니 아버지 친구분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힘들게 외국에서 생활을 하셨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 오빠도 외국에서 고생 많이 하면서 살았다고 했고요. 아버지 친구분은 그 나라에서 고된 일 하시다가 병까지 얻으시는 바람에 나중엔 오빠가 거의 가장 노릇을 하며 그 집 식구들을 먹여 살렸다고 했습니다. 저 키워주셨던 이모가 너네 오빠는 부잣집 양자로 들어갔으니 외국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 거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오빠도 저 못지않게 정말 힘들게 살아왔던 거였죠. 그것도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머나먼 나라에서요. 그래도 오빠는 그 가족들을 정말 자기 가족처럼 생각해서 결혼도 안 하고 열심히 일하며 가족들 다 부양했대요. 누나들 시집가는 것도 다 도와주고요. 그러다가 늦은 나이에 오빠도 현지 여자와 결혼을 했고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업이 현지에서 꽤 잘 돼서 지금은 돈도 많이 벌었고
아들에게 사업체 넘겨주고 관리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늘 마음 한구석에 다시 한국으로 가서 저를 찾고 싶었는데 상황이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럴 수가 없었다고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여유가 생긴 뒤에 저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다면서요. 저희 이모네도 워낙 지역을 많이 옮기면서 이사를 다녔었고 저도 결혼 후에 아예 따로 살았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오빠는 머나먼 타국에서 살면서 마음 한켠엔 마냥 어리기만 하던 제가 그렇게 눈에 밟혔다고 했습니다. 눈칫밥 먹고 살지는 않는지, 몸은 건강한지, 결혼은 했는지 하면서요. 이제 와서 찾아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저도 눈물만 나더라고요. 이제라도 저를 찾아줘서 고맙기만 했거든요. 그렇게 오빠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지금은 며느리와 아들과 같이 산다고도 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한번 소개시켜 줄게요. 그럼 나도 봐야지. 내가 삼촌인데. 아니면 이참에 저녁 우리 집에서 먹고 가요. 아이고, 갑자기 그렇게 배를 끼치면 되나? 아니에요. 뭐 대단한 음식은 없어도 내가 한 끼 오빠 차려주고 싶어서 그래요. 오빠는 며칠 뒤면 다시 원래 있던 나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전에 꼭 제 손으로 밥을 차려서 한 끼 대접하고 싶더라고요. 오빠는 알겠다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대화를 하고 오빠 차를 타고 가기로 했어요. 차가 아주 멋지더라고요. 거기다가 오빠 일 봐주는 분이 운전도 해주신다고 기다리시더라고요. 오빠 성공했네. 차가 아주 좋아. 세상에 기사분도 있고. 우리 강 부장, 현지에서 우리 회사 일 봐주는 친구인데 내가 한국 올 때 같이 와. 효심이 너도 이 친구가 찾은 거야. 전화 주신 분이 이분이구나. 그렇지. 이 차는 내가 한국 올 때마다 쓰는 차야. 필요하면 네가 써. 아이고 농담은 나 운전도 못해요. 그렇게 가는 길에 잠깐 시장에 들러 장도 봤습니다. 제가 꽃게탕을 잘 끓이기 때문에 꽃게탕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핏줄이 뭔지 몇십 년 만에 만난 오빠지만 마치 어제도 만난 사이처럼 아주 편하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집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사는구나. 너무 작고 누추하죠? 무슨 소담하고 깔끔하다 야. 여기 앉아서 기다려요. 저는 이것저것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해보니 전화를 받지 않아서 저와 오빠랑 식사를 하고 있었죠. 아들은 출장 갔는데 내일 오거든요. 오면 보고 돌아가세요. 그래야지. 효심이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다 보여줘. 그렇게 한창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현관문 소리가 들리더니 며느리가 들어오더군요. 우리 며느리 왔나 보네. 저희 오빠도 반가운 얼굴로 일어나셨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술에 취했는지 얼굴이 벌개진 채로 들어와서는 저희 오빠를 보고 움찔 놀라더라고요. 누구세요? 너 왔니? 이분은 어머님! 갑자기 저를 노려보는 겁니다. 연애하세요? 아니, 그 나이에 연애하시냐고요. 하시는 건 알아서 하는데 무슨 집까지 남자를 데리고 들어오세요. 여기 어머니 혼자 사시는 집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완전 어이없다는 듯 저와 오빠를 보는 겁니다. 뭐라고? 밥까지? 내가 진짜 미쳐. 이 좁은 집구석에 남자까지 데리고 들어오시냐고요. 진짜 내가 나가는 채 해야지. 며느리의 무례하고 버릇없는 말에 저희 오빠도 화가 나서 얼굴이 시뻘개지더라고요. 얘, 너 말 다 했니? 내가 내 집에 내 손님 데리고 오는데 네가 뭔데? 어머님 혼자 사시는 집 아니잖아요. 밖에서 식사하시면 되지 굳이. 성덕 씨도 어머님 이러시는 거 알아요? 이분 우리 오라버니셔. 나 10살 때 헤어진 우리 오라버니. 네? 제 말에 며느리는 더 어이없는 표정을 짓더군요.
갑자기 무슨 그런 말 없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잖아. 그런데 제 말에도 며느리는 저희 오빠를 기분 나쁘게 위아래로 보는 겁니다. 확실해요? 돌려내시는 거 아니고요? 기가 막히다 못해 화가 나더라고요. 아무리 술에 취해도 그렇지 할 말 못할 말 구별도 못하고 뭐 하는 짓인가 했어요. 저희 오빠는 더 화가 나셨더라고요. 효심아! 예, 오빠. 얘가 네 며느리야? 예. 이봐요, 조카 며느리. 그쪽은 기본 예의도 없어? 시어머니 친오빠라는데 말하는 꼬라지가 그게 뭐예요? 오빠의 불호령에도 며느리는 코웃음 치더니 무시하고 그대로 방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오빠 보기에도 어찌나 민망한지 오빠가 너무 기막혀 하는 걸 제가 겨우 말렸습니다. 아니 뭐 저런. 효심아, 네 며느리 왜 저 모양이야? 원래 저래? 너 이런 취급받고 같은 집에 살았어? 애가 술에 좀 취해서 편들 걸 들어. 세상에 뭐 저런. 너네 아들은 알아? 오빠, 일단 진정 좀 하세요.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한들 시어머니기 전에 어른 아니야. 근데 어른한테 저렇게 한다고? 어디서 배워먹은 거야? 오빠가 화를 내시자 며느리도 나와서 따지더라고요. 저 언제 봤다고 야단치세요? 뭐야? 어머님, 언제까지 이렇게 있으실 거예요? 저 몸도 안 좋고 좀 쉬고 싶거든요. 아니면 제가 나가드려요? 아, 차라리 제가 나갈게요. 지겨워 이놈의 집구석. 그러고선 며느리는 가방을 들곤 획 나가버리는 겁니다. 저희 오빠 기막혀 죽으려고 하고 저는 민망하고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오빠는 뭐 저런 게 다 있느냐 난리가 나셨고 저는 겨우 오빠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빠의 닥달에 결국 그간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오빠는 더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아니 결국 네 집에 얹혀 사는 거 아니야? 네 아들이나 네 며느리나. 뭐 같이 사는 거죠.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얹혀 사는 거지. 그런 주제에 저런 식으로 굴어? 괘씸한. 나도 뭐 같이 사는 게 편하지는 않은데 어쩌겠어요. 당장 나가라 그래. 니네 아들 내외 알아서 살라 그래. 나도 마음 같아서 그러고 싶은데. 너는 예전에도 그렇게 마음이 약하더니 이 나이 먹고도 그렇게 물러터졌냐? 좋아. 그러면 이 집 너네 아들 줘. 그리고 네가 나와. 내가 나오면 어디서 살아? 내가 이 근방으로 구해줄 테니까 걱정 말고 나와. 아우 됐어요. 되긴 뭐가 돼. 이제 내가 그렇게 해줄 형편 되니까 내 말대로 해. 그리고 너 거기서 혼자 너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괘씸한 것들. 아들이고 며느리고. 오빠는 그렇게 출국까지 미루고 제가 살 집을 알아봐 주었죠. 그렇게 찾아준 곳이 평수도 훨씬 크고 편의시설도 잘 되어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제가 혼자 살기엔 부담스럽다고 해도 극구역에서 살라고 하더라고요. 집값과 관리비니 공과금이니 일체 신경 쓰지 말라면서요. 오빠가 너무 성하기도 했지만 저도 같이 사는 게 너무 힘들었던 때라서 차라리 잘 됐다 생각하며 이사하기로 했죠. 그렇게 제가 이사한 집을 아들과 며느리도 우겨서 와보게 되었습니다. 집을 둘러본 며느리는 갑자기 저와 오빠에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례하게 해서 죄송했습니다. 갑자기 어머님이 모르는 남자분을 집에 데리고 오시니까 저도 예민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워낙 순진하시다 보니 사기 이런 것도 잘 당하실 것 같고 며느리로서 염려돼서요. 며느리의 말에도 저희 오빠는 아무 대꾸 없이 며느리와 아들이 온 김에 식사나 하자고 하면서 근처 식당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며느리가 그러는 겁니다. 어머님, 근데 어머님 혼자 사시기엔 평수도 너무 크고 좀 적적하시겠다. 청소하시기도 힘들 것 같고. 그러면서 은근히 밑밥을 까는 겁니다. 이 집이 좋으니 자기들이 차지하고 싶어 슬금슬금 수작을 부리는 거였죠. 그 말에 저희 오빠가 수저를 탁 내려놓으시더니
따끔하게 말하시더군요. 성덕아. 예, 삼촌. 내가 몇십 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긴 했지만 네 삼촌인 건 맞지? 예, 그럼요. 당연하죠. 그러면 내가 네 삼촌으로서 얘기하마. 지금 집 마음 같아서 너네 엄마 소유로 주고 싶은데 그러면 또 순하고 착한 니네 엄마가 아들 내외한테 쏙 뺏길까봐 그렇게는 못하겠다. 오빠의 말에 분위기가 쎄해졌고 며느리도 굳은 얼굴로 그러더라고요.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저희가 뺐다니요. 조카 며느리, 지금 사는 집도 엄밀히 따지면 내 동생 집이야. 자식이든 뭐든 어쨌든 내 동생 집에 성덕이 너랑 조카 며느리 그쪽하고 얹혀 사는 거야. 그건 잊지 않았겠지? 얹혀 살았다뇨.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사는 거죠. 그 생각이 틀려먹었다고. 모시긴 뭘 모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때 내가 들렀을 때 시어머니 대하는 거 보니까 아주 글러먹었더만. 오빠가 호통을 치자 며느리도 분한 얼굴로 암소리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빠는 저희 아들에게도 뭐라고 했습니다. 성덕아, 너도 그러는 거 아니다. 타지에서 힘들게 일하고 돈 버는 거? 그거는 기특해. 그치만 너 이만큼 키워주고 결혼까지 시켰으면 너네 엄마 할 일 다 한 거다. 그러면 네가 알아서 살아야지. 엄마 집에서 얹혀 살면서 네 아내 되는 사람은 엄마한테 할 말 못할 말 구별도 못하고 막대하질 않나. 너 그런 거 몰랐냐? 아들은 아무 말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요. 참 너무들 한다. 내가 그나마 돈이라도 있으니 나한테 이러는 거겠지. 앞으로 알아서들 살아. 나이든 엄마 등에 그만 빨대 꽂고. 나는 생각 같아선 원래 살던 집도 팔아버리고 너네 엄마 챙기라고 하고 싶은데 너네 살 집은 놔둔다고 해서 나도 참는 거다. 집 한 채 도와줬으니까 거기서 알아서들 살아. 너네 엄마는 내버려 두고. 알았냐? 오빠의 호통에 저희 아들은 죄송하다고 한숨 쉬고 며느리는 못 참겠는지 씩씩대다 나가버리더라고요. 정말 끝까지 예의 없고 버릇도 없고 아들도 그 모습에 죄송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저는 오빠가 저 대신해서 그렇게 화를 내주니 그렇게 속 시원하고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가 있다는 게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오빠는 제가 살 집과 더불어 필요한 일에 쓰라며 카드와 통장까지 놓고 가셨어요. 종종 한국에 올 때마다 보자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조만간 오빠 사시는 곳에도 관광 겸 놀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족들도 다 보여주고 싶다고요. 그렇게 저는 오빠가 마련해준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자기가 무심했다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저보고 이 집에서 편하게 잘 사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식사 자리가 있고 몇 달 뒤에 아들에게 들어보니 며느리와 이혼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며느리 하는 일도 순 다단계라 번 돈보다 쓴 돈이 더 많은 데다 그 팀장이라는 남자랑은 외도까지 저지른 것 같다고 하면서요. 아들도 마음고생 많이 한 것 같아 이혼이든 뭐든 네가 원하는 대로 잘 마무리하라고 해주었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겠다고 하면서요. 며느리 구박당하면서 내 집에서도 찬밥 신세 당했던 제가 몇십 년 만에 찾아온 오빠를 만나면서 이렇게 팔자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달라질 것도 기대할 것도 없는 나이라 생각했는데 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참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구나 싶기도 하네요. 오빠 덕분에 좀 더 여유를 갖고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오빠도 보러 가 오빠네 가족들도 만나려 합니다.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는데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을 것 같기도 하네요. 뒤늦게 하고 싶은 것도 할 것도 많아져서 더욱 좋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나마 좀 더 나를 잘 보살피고 보듬으며 그렇게 남은 인생도 알차고 재미있게 잘 살아가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는 15년을 함께한 제 분신과도 같은 친구 장민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던 다정한 남편도 있었죠. 그맘때 저는 뱃속에 첫 아이까지 품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복이 산산조각 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며칠간 잠 못 이루며 고민 끝에 저희 집에 작은 가정용 CCTV를 설치했습니다. 과연 내 눈앞에 어떤 진실이 펼쳐질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그리고 제가 그토록 보고 싶지 않았던 그러나 이미 마음 한구석에선 예감하고 있었던 그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남편과 제 친구 장민지가 저희 신혼집 소파에서 뒹굴고 있었거든요. 그걸 보는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처절한 배신감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죠. 당장 달려가 이게 무슨 짓이냐고 따져야 했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제 안에선 차가운 결심이 섰거든요. 이대로 달려가서 다 쥐어뜯고 끝낼 수는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복수를 하겠어. 라고요. 지금도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 심장이 내려앉고 온몸이 떨립니다.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아마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똑같이 행동할 겁니다. 제 평온했던 일상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그 인간들에게는 그 정도의 대가도 부족하니까요. 저에게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게는 15년을 함께한 제 분신과도 같은 친구 장민지가 있었습니다. 민지와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같은 동네에 살았고 단짝이었어요. 사는 집도 걸어서 5분이면 닿을 정도로 가까웠죠. 수줍음 많고 내성적이던 저와 달리 민지는 활기차고 사람들을 이끄는 매력이 있는 아이였어요. 저는 그런 민지를 참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집이 가까웠기에 민지의 어머니와도 가깝게 왕래하고 지냈어요. 민지는 엄마 얘기는 자주 해도 아빠 얘기는 거의 하지 않았어요. 아빠가 집에 자주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했고 이대로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곧잘 했죠. 민지는 아빠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민지 아빠는 가정은 나몰라라 하고 밖으로 돌고 외도도 하고 하여튼 민지와 민지 어머니에게는 없는 게 나을 정도의 사람이었거든요. 특히 민지 어머니의 상처가 참 많으셨죠. 민지가 구구절절 말하진 않았지만 저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이었어요. 제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현관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나가보니 문 밖에는 잠옷바람으로 뛰쳐나온 민지가 엉엉 울며 서 있었죠. 저는 너무 놀랐는데 민지가 하는 말이 아빠가 엄마를 때린다고 와서 자기 엄마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상습적으로 외도를 저지르는 민지네 아빠가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술을 잔뜩 먹고 주사를 부렸대요. 게다가 또 외도를 저질렀고요. 참다 못한 민지 어머니가 이제 그만 살겠다고 하면서 민지와 함께 집을 나가려고 하셨대요. 그랬더니 이성을 잃은 아버지가 폭력을 휘두른 것이었습니다. 민지의 말에 저희 부모님도 잠옷바람으로 뛰쳐나와 민지를 부둥켜 안고 다독이셨죠. 그리고 민지네 집으로 다 같이 갔습니다. 민지네 집에선 고함 소리와 함께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고 저희 아빠가 가서 민지 아버지를 뜯어 말렸어요. 저희 엄마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그렇게 저희 엄마는 피투성이가 된 민지 엄마를 부축해서 데리고 나왔고 나중에 경찰이 와서야 겨우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저희 집에서 같이 잤는데 몸을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바람 피우는 것들은 인간도 아니야. 난 결혼 안 할 거야. 우리 엄마처럼 살기 싫어. 남자도 못 믿겠고. 아빠 때문에 우리 가족 전부 다 지옥이야. 나는 그 누구한테도 상처 주지 않을 거야. 저는 그런 민지를 위로하며 함께 분노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날의 일은 민지에게도 또 저에게도 상처로 남았죠. 그 뒤로 민지네 어머니는 민지 아버지를 폭행으로 고소하고 이혼도 준비하셨어요. 그러는 바람에 한동안 민지까지 학교에 잘 안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민지네 부모님은 무사히 이혼을 하셨고 민지와 민지 어머니는 민지 아버지로부터 해방되게 되었죠. 그 일을 계기로 민지네 어머님도 저희 부모님과 저에게 너무 고마워하셨고 여전히 한 동네에 살았기에 마치 가족처럼 가깝고 친하게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민지는 그때 저에게 했던 말처럼 결혼에 관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 외로우면 남자는 적당히 만나겠지만 결혼은 안 하겠다고 했죠. 저는 민지의 상처를 알기에 민지가 어떤 선택을 하든 다 응원해 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저는 한 남자를 만났어요. 다정다감하고 저만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그 남자와 연애를 하고 결혼도 했어요. 민지는 본인은 결혼을 안 한다고 했지만 가장 친한 친구인 저의 결혼은 두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더라고요. 같이 집도 알아봐주고 신혼살림도 알아봐주고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 남편하고 친해지기도 했습니다. 나이도 셋 다 동갑이었기에 친구가 되기 쉬웠죠. 그렇게 저는 결혼 후 신혼집에 들어가 살았는데 민지는 저희 신혼집이 위치도 좋고 내부도 너무 좋다면서 자기도 엄마랑 여기로 이사 오고 싶대요. 마침 전세 계약 만료가 됐기에 이사할 곳도 찾아야 된다고 했고요. 저는 저희 아파트로 오라고 했고 결국 민지와 민지네 어머니는 같은 아파트에 동만 다르게 이사를 왔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1년 뒤 일이었죠. 가깝게 살게 되면서 저희 집에는 민지가 제 집 드나들듯이 자주 놀러 왔습니다. 저에게는 민지가 친자매 같았고 저희 남편도 민지를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더더욱 스스럼 없이 친하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셋이 함께 영화도 보고 맥주도 마시고 보드게임도 하고요. 제가 남편한테 괜찮은 남자 있으면 민지 소개시켜주자고 넷이서 놀면 더 재밌을 것 같다고 했고 저희 남편이 민지에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민지는 자기는 결혼할 생각이 없고 남자한테도 관심이 없다며 딱 잘라 거절했죠. 어쨌든 그렇게 셋이서 잘 지냈습니다. 저는 그 평화로운 시간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죠. 훗날 민지가 자신의 어머니가 겪은 고통을 제게 고스란히 되돌려 줄 거라고는 저희 부모님이 도와줬던 은혜를 이토록 추악하게 돌려줄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말이죠. 결혼하고 2년 반 정도 지난 저희 부부에게는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된 거죠. 남편은 뛸 듯이 기뻐했고 민지도 몹시 기뻐하면서 자기가 이모가 되어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지는 제게 예쁜 아기 신발을 선물하기도 했어요. 저는 조금씩 커져가는 배를 보며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왔는데 1층 공동 현관으로 들어서려는 찰나 갑자기 민지가 확 나오는 거예요. 민지야. 그러자 민지는 저를 보고 흠칫 놀라더라고요. 우리 집 온 거야? 밥이나 먹을 거 하고 왔다가. 그래? 연락하지. 나 이 시간에 퇴근 잘 안 하는 거 알잖아. 아, 그렇지. 내가 그냥 별 생각 없이 왔네. 민지는 이상할 정도로 당황하더라고요. 집에 남편 있을 텐데 초인종 눌러봤어? 아니, 그냥 가려다가 아무리 너랑 친해도 신혼집에 함부로 오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가려던 거야. 왔다가 그냥 간다고? 왔으면 밥 먹고 가. 아니야, 나 그냥 가봐야겠다. 엄마 전화도 왔고. 갈게. 그러면서 허둥지둥 가는 겁니다. 갑자기 연락도 없이 왔다가 그냥 갔다니. 뭔가 좀 이상하긴 했는데 그래도 별로 대수롭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뒤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그맘때 결혼기념일을 며칠 앞두고 있었는데요. 남편의 옷을 정리하다가 바지 주머니에서 구겨진 명품 팔찌 구매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꽤 고가의 제품이었죠. 저는 당연히 저를 위한 서프라이즈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뚝뚝한 줄만 알았더니 결혼기념일 선물로 이런 걸 다 준비했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결혼기념일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결혼기념일 당일 늦게 퇴근한 남편의 손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제게 다가와 그러더군요. 미안해 여보. 요즘 너무 바빠서 선물을 미처 준비 못했어. 주말에 백화점 가서 당신 갖고 싶은 거 사줄게. 라는 거예요. 실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오기도 하고 또 그럼 내가 받던 영수증은 뭐지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크게 생각 않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 뒤 민지네 집에 올라가 함께 차를 마시던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민지의 손목에서 무언가 반짝였거든요. 가만 보니 제가 영수증에서 봤던 바로 그 브랜드의 팔찌였습니다. 그걸 보는데 심장이 쿵 하고 바닥까지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민지야, 이 팔찌 예쁘다. 새로 샀어? 제 질문에 민지는 마치 죄를 짓다 들킨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며 팔을 테이블 아래로 숨겼습니다. 그냥 한번 사봤어. 예쁘지? 비싼 거라 큰맘 먹고 샀어. 민지는 제 시선을 피하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머릿속은 이미 수만 가지의 생각들로 뒤엉키고 있었습니다. 설마 그냥 우연이겠지. 똑같은 디자인의 팔찌일 뿐일 거야. 하지만 제 마음속의 이성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우연은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전에 민지가 황급히 저희 집에서 나온 일도 다시금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말도 앞뒤가 안 맞고 아무리 친구 집이라지만 그렇게 연락도 없이 왔다가 그냥 간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남편하고 민지가? 라는 의심이 자꾸만 속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날 이후 제 세상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던 거죠. 남편의 모든 행동, 민지의 모든 말이 제 머릿속에서 수십 번씩 되감기며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맘때 남편은 부쩍 야근과 회식이 잦기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오늘도 늦어? 힘들겠다. 라며 걱정부터 했겠지만 이제는 설마 민지와 함께 있었던 걸까? 라는 의심이 먼저 드는 거예요. 하루는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의 셔츠깃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 누구와 있었냐고 묻자 그는 뭔 소리야. 회사 여직원들이랑 같이 있었는데 그 직원들 향수 냄새겠지. 라며 오히려 황당하게 보더라고요. 그 뻔뻔한 태도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의심이 계속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때쯤엔 유달리 남편의 태도도 냉랭해졌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자라는 것을 느끼며 제 배를 어루만지던 손길도 사라졌죠. 제가 그의 손을 끌어다 제 배 위에 올려놓으면 마치 숙제를 하듯 마지못해 몇 번 쓰다듬어 주다가 이내 피곤하다는 핑계로 손을 빼곤 했어요. 남편의 태도가 너무 달라졌기에 상처도 많이 받았고 또 한편으론 남편이 뭔가를 나를 속인다는 확신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남편만큼 민지도 너무 이상했죠. 하루에도 여러 번 연락 오고 저희 집도 자주 놀러 오던 애였는데 그때쯤 제 전화를 피하거나 바쁘다는 핑계로 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아파트에서 산책하다가 우연히 마주치기라도 하면 전과 달리 숨막히는 어색함까지 흐르는 겁니다. 15년간 단 한 번도 어색한 적이 없었던 저희 사이에 알 수 없는 벽이 생긴 것 같았는데요.
제가 느끼기론 민지가 저에게 뭔가를 잘못하고 있고 그래서 저를 의도적으로 피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민지는 그때쯤 한 번씩 만나도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고 날씨 이야기 같은 얘기를 하는 등 어색한 침묵을 메우기 바빴거든요.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편안했던 두 사람이 이제는 가장 불편하고 어려운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저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임신해서 호르몬 때문에 괜한 의심을 하는 건 아닐까? 스스로를 다그쳐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팔찌는 그리고 그들의 어색한 태도는 단순한 저만의 오해나 우연으로 치부할 수가 없더라고요. 뱃속의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웃어도 웃는 게 아니었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은 지경이었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이 의심과 불안 속에서 아이를 키울 수는 없었죠. 제 정신이 먼저 피폐해지기 전에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모든 것을 명확히 해야만 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인터넷으로 아주 작은 크기의 가정용 CCTV를 주문했습니다. 거실 액자인 척 위장할 수 있는 제품이었죠. 그런 것까지 설치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비참했지만 남편과 민지가 저를 속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CCTV를 설치하고 며칠이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일이 있다는 거짓말을 하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을 나서기 전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웃으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늦게 들어올 것 같으니까 알아서 밥 시켜 먹고 있어. 저녁 8시쯤 올게. 남편은 알겠다며 제 이마에 입을 맞춰주었습니다. 그 위선적인 입술의 감촉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저는 근처 카페 창가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의 CCTV 앱을 켰습니다. 과연 내 눈앞에 어떤 진실이 펼쳐질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남편은 제가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에게 톡을 보내는 듯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민지였어요. 민지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가까이 살고 친하다고 해도 저희 집 비번까지 알려주진 않았는데 아마 남편이 가르쳐준 모양이었죠. 기가 막혔습니다. 설마 했는데 그 둘이 정말 그런 사이였으니까요. 저는 이를 아득바득 깔며 그걸 다 지켜보았습니다. 거실에 들어선 민지는 주변을 한번 쓱 둘러보더니 남편에게 다가가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이것들이 정말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죠. 그리고 제 남편과 제 친구 민지는 익숙한 듯 소파 위에서 엉겨 뒹굴었습니다. 저의 신혼집에서 남편과 가장 친한 친구인 민지가 버젓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처절한 배신감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당장이라도 달려가 두 인간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캡처하고 영상도 녹화 저장했습니다. 아버지의 외도로 평생 고통받았고 결혼도 하지 않을 거라던 민지. 그 민지가 다름 아닌 저에게 이런 큰 상처를 준다는 게 믿기지가 않더군요. 게다가 제 가장 친한 친구인 걸 알면서 민지와 그것도 저희 집에서 버젓이 놀아나고 있는 제 남편. 제가 지금 달려가서 그것들 머리채 잡아봐야 저만 속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완벽한 복수를 선물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제게 준 고통을 수십 수백 배로 지금 당장 되돌려주고 싶더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지 어머니께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밝고 상냥한 목소리를 연기하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저 선영이에요. 선영아!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어머니랑 챙겨드리려고 빵을 좀 만들었는데요. 민지한테 챙겨가라고 연락하니까 전화를 안 받네요. 밖에 놔두고 와서 이 날씨에 쉴 것 같기도 한데 혹시 괜찮으시면 오셔서 좀 들고 가실 수 있으세요? 비번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휴, 애까지 가져서 힘든데 뭘 그런 걸 만들었어. 제가 빵 만드는 걸 좋아하잖아요. 저희 것 먹는 김에 넉넉히요. 네가 만든 빵 맛있지. 나는 빵집 빵보다 네가 만든 게 훨씬 맛있더라. 하여튼 고마워. 아, 근데 민지애는 아까 어디 나가던데 전화를 안 받아? 네. 어디 갔지? 어쨌든 알았다. 한 10분 뒤에 찾으러 갈게. 네. 제가 비밀번호는 문자로 보내놓을게요. 집에 사람도 없나 본데 함부로 들어가도 되나 몰라. 남편도 집에 없어? 제가 알려드린 건데 들어오셔도 되죠. 하여튼 문자로 비번 보내놓을게요. 그렇게 저는 민지 어머니께 말씀을 드린 후 이번에는 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은 어쩐 일이냐고 했고 저는 어머님께는 지금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집에 지금 남편이 다른 여자랑 같이 있는 것 같다고요. 어머님은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뭐라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집에 다른 여자가 와 있다고? 네, 저랑 지금 같이 가주실 수 있으시죠? 너는 지금 어딘데? 저 지금 아파트 앞 카페예요. 심장도 너무 떨리고 제 눈으로 직접 보면 아이 잘못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지금 당장 저희 집으로 좀 와주세요. 세상에 이게 다 무슨... 일단 알겠다. 지금 출발하봐. 그렇게 저는 저희 시부모님과 민진의 어머니를 제 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휴대폰 화면 속에서는 여전히 두 인간이 뒤엉켜 있었고 저는 이를 바득바득 깔며 지옥의 문이 열릴 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일단 집으로 향했고 복도에 섰습니다. 저 현관문 너머로 제 남편과 제 가장 친한 친구가 뒹굴고 있다고 생각하니 속에선 천불이 올라왔습니다. 당장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가 그것들 요절을 내고 싶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렇게 끝내기에는 너무 억울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났을까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렸습니다. 보니까 저희 시부모님이시더라고요. 제 전화를 받고 헐레벌떡 오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계단에서 복도로 나갔죠. 어머님은 저를 보고 놀란 눈치였습니다. 오셨어요? 지금도 안에 있어? 네. 이게 무슨 일이라니. 일단 들어가자. 잠시만요. 저는 민지 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아주머니 집에 가셨나요? 지금 거의 다 와가. 네, 저도 생각보다 일이 빨리 끝나서 지금 집 앞에 왔거든요. 아, 그래? 나도 이제 엘리베이터만 타면 된다. 그렇게 전화를 끊자 어머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누구야? 남편이 집으로 부른 상간녀 엄마요. 뭐라고? 잠시 후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민지 어머니도 내렸습니다. 저는 가볍게 인사를 했고 민지 어머니는 저와 함께 저희 시부모님까지 있으니 당황한 얼굴이었죠. 어머, 시부모님이 오신 거야? 네. 아휴, 나는 빵만 가지고 얼른 가야겠네. 네, 이제 문 열게요.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는 민지 어머니에게는 죄송한 마음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는 무슨 잘못이 있겠나요? 장민지에게 가장 비참하고 잔인한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문을 확 열어 제꼈습니다. 그렇게 저와 시부모님, 민지 어머니까지 다 같이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정말 가관이었죠. 민지 어머니 그리고 제 시부모님이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거의 헐벗은 차림의 제 남편과 속옷 차림이나 다름없었던 민지.
소파 위에서 뒤엉켜 있던 남편과 민지는 도어락 소리를 들었지만 미처 몸을 피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무슨 정지 화면이라도 된 듯 다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CCTV 화면으로 그 둘이 그러고 있는 걸 이미 확인했지만 실제로 눈앞에서 보니 그 충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갑자기 배까지 너무 당겨오는 겁니다. 일순간에 모두 정지되어 있다가 민지가 기함하며 일어나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세상에, 이것들이 미쳤나? 야, 최우성, 너 뭐 하는 거야? 야, 이 자식아, 너 제정신이야? 아니, 엄마 아빠가 여길 어떻게... 그러면서 남편도 놀라서 팬티를 찾아 입고 난리도 아니었죠. 어머님은 달려가서 남편 등짝을 때렸습니다. 너 미쳤어? 아니, 엄마가 여기 왜 있냐고요? 남편은 정신이 나가서 횡설수설 하더라고요. 민지도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막 옷을 껴입고 있었죠. 그때까지 자기 엄마도 와 있다는 걸 미처 발견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충격받은 민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죠. 민지야! 그 말에 민지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쳐다보는 겁니다. 어머! 엄마! 너 이게 무슨... 엄마가 여기 왜 있어요? 민지 어머니는 충격으로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민지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손까지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친구네 신혼집에서 친구 남편하고 뒹굴 땐 대담하기도 하더니 이제 와서 놀란 꼴이라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죠. 민지 어머니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더니 넋이 나간 듯 묻더군요. 네가 선영이네 남편이랑 왜 이러고 있니? 그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선영이 남편이랑 바람 피는 거야? 엄마, 저기 일단은 나가서 얘기하자. 지켜보던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가긴 어딜 나가? 그 말에 민지와 남편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다가가 남편의 뺨을 사정없이 때렸죠.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 자기 아들 때린다고 저를 말리려고 하는데 저는 시어머니까지 뿌리쳤습니다. 저는 민지도 때리려고 손을 들었어요. 민지는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저는 민지를 때리지는 못하고 가만히 노려보는데 그 순간 갑자기 민지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울면서 민지를 개패듯이 때렸습니다. 야, 이 망할려나!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네가 미쳤어? 어머니는 정말 죽을 듯이 민지를 때렸고 민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처맞고 있더라고요. 민지 어머니는 그러다가 바닥에 주저앉아 꺼이꺼이 우셨습니다. 자신의 딸이 평생을 경멸하고 저주하던 당신의 남편과 똑같은 짓을 저지른 걸 보고 무너지신 것 같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해서 내 딸이 지압이랑 똑같은 짓을... 네가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질러? 민지 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부정당하는 듯한 처절한 절규였죠. 저는 그 모든 광경을 참혹한 기분으로 지켜봤습니다. 민지도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지켜보는 저는 배가 너무 아파왔습니다. 갑작스러운 극심한 진통이 느껴졌고 저도 모르게 바닥에 쓰러졌어요. 다급하게 119를 부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기억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깨어나고 보니 유산을 했더라고요. 남편도 시부모님도 저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 충격으로 아이까지 사라지고 나니 너무 괴롭고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들어보니 제가 실려가고 나서 민지 어머니도 충격으로 혼절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려갔지만 민지 어머니도 실려갔다고 했어요. 민지 어머니는 딸에 대한 배신감과 자책감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말문까지 닫으셨다고 했습니다. 민지는 자기 어머니 앞에서 잘못했다고 빌었다는데 민지 어머니는 보고 싶지 않다고 거절했다더군요. 사실상 어머니로부터 의절당한 거나 마찬가지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민지는 저에게 전화를 했고 울면서 자기가 왜 그랬는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아빠 때문에 남자한테 관심도 없고 결혼도 싫었대요. 그런데 저랑 남편이랑 알콩달콩 잘 사는 걸 보면서 저런 남자도 있구나 싶었답니다. 그러면서 제가 부럽기도 하고 제 남편이 더욱 좋아 보이기도 했대요. 자기도 모르게 제 남편에 대한 마음이 커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저희 집에서 다 같이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영화를 보다가 피곤해서 먼저 잠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남편과 민지 둘이서 남아서 영화를 마저 봤는데 그러다가 눈이 맞았다고 했습니다. 울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쓴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희 아빠가 바람 피워서 너희 엄마 때리던 날 밤 내 방에서 같이 자면서 했던 말 혹시 기억나니? 민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끄끄거리며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 위선적인 눈물이 역겨워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절대 우리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바람 피우는 것들은 인간도 아니야. 우리 엄마처럼 누구도 고통받게 하지 않을 거야. 네가 분명히 그렇게 말했었지. 네 아빠를 그렇게 경멸하고 불륜을 혐오하던 네가 어떻게 내 집에서 내 남편이랑 그 더러운 짓을 할 수가 있어? 아무도 상처 주지 않을 거라고? 너는 지금 모두에게 상처만 남겼잖아. 선영아,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닥쳐. 네 사과 들으려고 말한 거 아니니까. 결국 너도 네가 그렇게 경멸하던 네 아빠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 알아도. 우리 관계는 끝났어. 최우성하고도 이혼할 거고 내 애도 너랑 최우성이 죽인 거야. 평생 그 사실 명심하고 살아.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은 그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민지와 저의 관계는 완전히 끝이 났고 더 이상 어떤 변명도 사과도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 후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 남편과 장민지 두 사람을 상대로 최대 금액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졌고 다행히 제가 받아야 할 최대치의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그 후 가족들에게도 외면당한 장민지는 그 동네를 완전히 떠났고 이 사실이 남편의 회사에도 알려져 남편은 와이프 절친이랑 바람나서 이혼당한 남자로 손가락질 당해야 했죠. 모든 게 다 끝났지만 그 일은 저에게 평생의 한으로 남을 상처였습니다. 한동안은 회복이 안 되고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나를 위해서 그리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게 와주었던 아이를 위해서라도 꿋꿋이 이겨내고 행복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를 배신한 그 두 인간은 자신들이 저지른 짓의 대가를 치르며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을 거고 그들의 불행을 빌기 위해 더 이상 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거든요. 누군간 저에게 남편도 친구도 잃었다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겉으로는 제 남편이자 친구였겠지만 제 뒤통수를 치고 또 언제든 저를 배신할 수 있었던 인간들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독을 제 손으로 직접 도려낸 것뿐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제 손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에 과거의 아픔은 묻고 행복하고 씩씩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반년 차에 종지부를 찍은 여자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시각 디자인과를 졸업하고 디자인 회사에서 8년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박봉인데다 야근도 많고 주말에 일을 할 때도 많았어요. 스트레스도 심했고 건강도 몹시 안 좋아져서 결국 퇴사를 하고 두어 달 쉬게 되었습니다. 아예 다른 일을 찾아볼까 하다가 전공도 그렇고 여태까지 해온 일도 디자인이었기에 다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만 회사에 들어가기는 싫어서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외주를 받으며 조금씩 일을 했었는데 좋은 기회로 큰 프로젝트를 여러 개 맡게 되었어요.
그 일들은 다 저의 포트폴리오가 되었고 그때를 기점으로 업무량도 점차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혼자서 일하기에는 좀 벅찬 수준으로 업무량이 늘기도 했고 또 클라이언트를 만날 일도 있다 보니 집 근처에 작은 사무실을 임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아르바이트생 한 명 쓰다가 그 아르바이트생을 정직원으로 채용하고 나중에 또 다른 직원을 2명 더 구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현재까지도 직원 총 4명을 두고 있는 작은 디자인 사무실의 대표로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규모 자체는 작은 편이지만 일도 꾸준히 많은 편이고 제법 큰 회사나 관공서 디자인 외주도 많이 있어서 매출도 괜찮은 편이에요. 예전에 회사에서 박봉을 받으며 일했을 때와 비교해보면 훨씬 많은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셈이라서 그때 회사 나와서 개인 사무실 차린 게 잘한 선택이구나 싶습니다. 남편은 총 사원수 20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에서 기술 영업직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월급 받는 직장인이고 저는 작긴 해도 제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 입장이다 보니 남편보다 제 벌이는 훨씬 더 나은 편입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저도 박봉 월급 받으며 회사 생활할 때보다 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니까 훨씬 여유가 생겼어요. 예전에는 월급이 많지 않다 보니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주저함도 많았는데 명색이 대표가 되고 나서부터는 주변 사람들에게 돈으로 째째하게 굴지 않겠다 다짐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잘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고 여유가 더 있는 쪽에서 더 많이 쓰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고요. 남편에 이어 시댁 가족들에게 나름 이래저래 돈도 많이 쓰고 잘하려고 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시부모님께 능력 있고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은 바람이 있었거든요. 저의 욕심이었을지 모르지만 돈도 잘 벌고 능력 있고 시부모님에게도 잘하는 그런 멋진 며느리가 되고 싶었던 거죠. 고부 갈등이라는 유구한 역사가 있고 시자 들어가면 시금치도 싫다는 귀여운 여자분들도 많지만 저는 시부모님에게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몹시 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착한 며느리병이라도 걸린 것 같은데 최소한 그때 제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줬을 때 그 마음을 고맙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더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100%를 드리면 120%를 내놓으라고 왜 더 안 주냐고 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바로 저희 시댁 식구들이었죠. 결혼 전과 신혼 초까지만 해도 시댁 식구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연애할 때 한 번 인사를 드리러 갔었는데 그때는 구체적인 결혼 이야기 오갈 때도 아니었건만 이미 저를 며느리라고 부르시고 그렇게 대하셨어요. 그게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저를 그렇게 가깝고도 다정하게 대해주시니 좋기도 했죠. 표현도 많이 하고 가족끼리 참 친하고 애틋한 집안이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님도 그렇지만 아버님도 저를 며느리처럼 대하셨고 남편의 여동생도 저한테 언니 하면서 살갑게 잘했거든요. 귀염성 있게 잘 굴었고요. 식 올리기 전인데도 저를 이미 며느리처럼 또 한 가족처럼 대해주시는 게 조금 과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만큼 저 예뻐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는 거니 저도 당연히 좋았고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함은 신혼 초까지도 이어졌어요. 주변에 들어보면 진짜 별난 시부모도 많고 또 결혼 전까진 괜찮았다가 갑자기 시부모 감투 쓰자마자 횟가닥 변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던데 그에 반해 우리 시부모님 정도면 정말 양반들이시구나. 내가 결혼 잘하는 거구나. 이런 집으로 결혼하면 시집살이 걱정도 없겠구나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사실 행복한 가정에 대한 꿈이 큰 사람이에요. 왜냐면 저희 친정은 가족끼리 그렇게 살가운 집은 아니거든요. 부모님 2분 다 늘 일하시느라 바빴고 저는 제법 클 때까지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 손에서 자란 기억이 없어서인지 부모님인데도 좀 어색하고 서먹할 때가 많았습니다. 부모님도 성격이 막 친근하고 다정다감하신 편은 아니었기도 했고요. 또 2분도 서로 사이가 엄청 좋거나 애틋한 부부는 아니셨어요. 이혼은 안 하셨지만 그렇다고 사이 좋은 부부도 아니셨거든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저도 애교스럽거나 살가운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저희 집은 좀 각자 알아서 사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했다고나 할까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탓에 그게 익숙하면서도 제 마음 한켠에서는 따뜻하고 단란한 가정들에 대한 부러움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친정 분위기와는 180도 다른 시댁을 보면서 저도 더 좋았고 그 기대에 상응하고 싶어서 잘하려고 했던 마음도 컸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혼 생활 1년도 안 돼서 뻔뻔한 시댁 식구들에게 제대로 학을 뗐고 손절해야겠다 결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해드리면 잘해드릴수록 더 내놓으려고만 하시고 나중에는 저를 대놓고 지갑 취급하셨거든요. 결혼 초반에는 몰랐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어가듯 야금야금 그 집에 호구 노릇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요. 결혼 준비를 할 때 신혼집은 제가 분양받은 곳에서 시작했어요. 저희 이모가 부동산 중개업자를 하시는데요. 저보고 금매로 나온 좋은 매물이 있다고 여윳돈 있으면 사라고 하셨거든요. 이모 말 맞다나 놓치기에는 아까운 매물이었습니다. 주변 인프라도 잘 되어 있고 상시로 인기 있는 아파트였는데 위치도 좋고 시세도 훨씬 저렴한 금 매물이었어요. 나중에 결혼을 해서 살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과 상의 끝에 그 집을 사게 되었고 모자란 대출도 좀 받았습니다. 일단은 제가 당장 들어갈 건 아니었기에 전세로 내놓았었는데요. 전세 계약 끝나고 나서는 벽지만 바꾸고 신혼집으로 쓸 생각을 했죠. 집을 제가 해가는 거기 때문에 혼수는 남편 쪽에서 해오기로 했는데요. 남편과 혼수를 알아보러 가는데 문득 남편이 자기 본가에도 냉장고가 오래됐다고 엄마가 냉장고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저는 나서서 시댁 냉장고를 바꿔드렸습니다. 사실 남편이 노골적으로 사달라고 한 건 아닌데 좋은 마음으로 제가 해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저를 언니처럼 잘 따르는 신우에게도 고사양 노트북을 하나 사줬습니다. 누가 사달라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먼저 나서서 좋은 마음으로 사준 게 맞습니다. 따로 예물 예단 같은 건 안 하기로 했다 보니 가족이 되기 전 제가 주고 싶었던 선물이라고나 할까요? 그런데요, 그게 화근이었을까요? 아니면 시작이었을까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 식구들은 저한테 슬슬 뭔가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탁도 은근했고 가격도 별로 부담이 없었다면 나중에는 꽤나 금액도 커지고 노골적으로까지 변하더라고요. 초반에는 자질구레한 생활용품 같은 거나 식품, 과일 등이었어요. 시댁 식구들과 장을 보게 되면 같이 계산해달라고 그러시는 정도였죠. 너네가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돈을 주신다고 했는데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도 5, 6만 원 정도 하는 돈인데 가족끼리 굳이 돈을 받을까 싶어서 구태여 달라고는 안 했고요. 그게 반복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희 카드로 계산하는 일이 많아졌죠. 신혼 초부터 시댁에서는 자주 놀러 오라고 하셨고 저도 자주 갔었는데 가면 밖에서 주로 외식을 했거든요. 외식 비용도 저희한테 내라고 나중에 주겠다 하셨어요. 물론 외식 비용도 따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걷다가 마트가 보이면 들어가서 필요한 것도 사시고 하는 거였어요. 게다가 나중에는 어머님도 저희한테 집에 들르기 전에 마트 들려서 뭔가를 사오라고 하실 때도 많았고 그게 나중에는 어디 잠깐 들러서 사오는 수준이 아니라 일부러 가야 되는 화장품이나 영양제까지 사오라고 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신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한테 톡을 잘 보냈었는데 화장품이나 구두, 옷 사진 등을 보내면서 예쁘지 않느냐, 갖고 싶다는 소리도 잘했습니다. 신우가 보내는 것들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었기에 저도 몇 번 정도는 좋은 마음으로 사줬습니다. 하지만 가는 김에 또 제 거 사는 김에 이래저래 저한테 뭔가 사달라고 하는 것도 많아지고 또 점차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듯 하더군요. 게다가 그 물건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비싸지기 시작했고요. 남편과 저는 각자 버는 돈은 각자가 알아서 쓰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자 정해놓은 건 아니었고 그냥 결혼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죠.
그렇다 보니 어머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사와달라고 하는 것들은 제 개인 카드를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머님도 그 사실을 아셨어요. 자기 아들 돈이 아니라 생각해서인지 갈수록 더 저를 지갑 취급하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여태까지 아버님 눈치 때문에 억지로 아끼고 사시다가 저한테 이것저것 사달라고 하는데 재미를 붙이신 것 같았죠. 정년 퇴직 후 경비 일을 하시는 아버님 수입도 많으신 편은 아니고 어머님도 일을 안 하고 계셨기에 시댁 생활에 여유가 없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버님이 정말 자린고비셔서 아직까지도 가계부 확인하시고 돈 쓰는 것에 잔소리가 심하시다고 했거든요. 그걸 저도 알았기에 어머님이 안쓰러운 것도 있었고 또 저도 가족이니까 그 정도는 제가 부담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님도 자기 집 돈 쓰는 걸 그렇게 아까워하시면서 저희 집, 특히 제 카드 쓰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셨습니다. 보통 그 정도로 돈을 아끼시는 분이면 아들 내서 뭔가를 사거나 외식을 한다고 해도 돈 아끼라고 잔소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사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하셨어요. 그때는 그런 것까진 생각 못했는데 돌이켜보니 당신 돈은 아깝지만 며느리 돈은 써도 괜찮다 생각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초창기만 해도 좋은 마음으로 사드렸어요. 저희가 따로 정기적인 용돈을 드리는 것은 아니기에 그거 대신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초반에는 저에게 고마워하셨지만 갈수록 당연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요구하는 물건들도 비싸지고 횟수도 늘어나고 저를 무슨 문지르면 뚝딱 하고 나오는 요술 램프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뭔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저한테 고마워하시지도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보였으니까요. 그걸 확 느낀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보고 밥을 사줄 테니 백화점에 같이 가자고 하셨어요. 저는 알겠다고 퇴근하고 어머님 댁에 들러 어머님과 신우를 태웠죠. 이렇게 가니까 우리 셋 다 꼭 모녀 같지 않니?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저런 식으로 제가 딸 같다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는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시나 보다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한테 뭐 받아내려고 밑밥을 까시는 거더라고요. 밥을 사주신다던 어머님은 백화점 푸드코트로 가서 쌀국수를 사주셨어요. 쌀국수 맛있긴 하지만 밥을 사주신다고 일부러 나오라고 하시길래 저는 특별한 곳에라도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평소 점심 식사로도 가볍게 때우듯이 먹는 쌀국수를 사주려고 백화점까지 오자고 하신 건가 싶더라고요. 돈도 얼마 안 나왔을 거고 제가 그냥 계산해야겠다 싶어서 영수증을 챙기려는데 어머님이 그날따라 당신이 계산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챙겨가셨어요. 일반 양지 쌀국수 먹었고 한 사람당 11,000원씩 3명 다 해서 33,000원 나왔습니다. 저는 잘 먹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온 김에 옷이나 보고 가자고 당신이 곧 동창 모임이 있어서 가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라갔죠. 여성복 코너로 갔고 어머님과 신우 이것저것 옷을 막 구경했습니다. 제 기준으론 꽤 비싼 가격대의 매장이었어요. 가벼운 가을 자켓 같은 옷들이 7, 80 정도 하는 곳이었거든요. 저는 속으로 이런 데서 옷 사면 아버님한테 잔소리 안 들으시려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과 신우는 한참이나 옷을 골랐어요. 그러더니 옷을 하나 골라서는 이걸로 하겠다 하셨죠. 그런데 갑자기 가만히 있는 저보고도 자꾸 골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사실 거기 옷은 너무 점잖고 격식 있는 스타일이기도 했고 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입는 옷이었거든요. 제가 평소에 입는 스타일도 아니고 좋아하는 스타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도 어머님은 부득불 여기서 골라보라고 계속 그러시는 겁니다. 그 모습에 저는 어머님이 나한테 옷 사주시려고 그러시나 보다 생각했어요. 됐다고 하는데도 귀엽고 골라보려고 하셨으니까요. 어머님이 며느리한테 옷 하나 사주려고 하시는 건데 계속 거절하는 것도 예의는 아니다 생각해서 그 중에 무난하고 질이 좋아 보이는 셔츠 하나를 골랐죠. 그리고 다 같이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점원한테 우리 며느리인데 회사 대표고 능력도 좋아요. 시어머니한테 옷 선물하겠다고 이런 데 와서 척척
사주는 것 봐.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 그 순간 너무 벙쪘죠. 저는 사드린다고 한 적도 없고 저한테 미리 말하신 것도 아닌데 저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점원은 좋으시겠어요 하고 호응해주며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카드를 달라 이거였죠. 얼떨떨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사드려야 되는 거냐고 묻기도 애매하고 점원이 기다리고 있는데 계산 안 한다고 하기도 그렇고 황당 그 자체인 기분으로 일단 카드를 꺼내 계산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고르신 자켓은 78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고른 셔츠도 35만 원 정도 하고요. 분위기에 휩쓸려 카드를 내면서도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저 제 옷 살 때 그렇게 비싼 셔츠 산 적 없습니다. 옷에 그렇게 돈을 많이 쓰는 편도 아니고 한 번 사면 오래 입기도 해서 질 좋고 적당한 가격대의 옷을 사서 두고두고 입거든요. 근데 제 스타일도 아닌 옷을 억지로 사고 어머님 옷까지 더해서 100만 원 넘는 돈을 계산한 겁니다. 머릿속으론 이게 뭐지? 내가 언제 이걸 사드린다고 했나? 생각했어요. 내가 기억을 못하지만 혹시 내가 예전에라도 어머님한테 옷을 사드린다고 했었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죠. 그렇게 얼떨떨하게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이번에는 신우가 백화점 온 김에 자기 화장품도 좀 보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또 나한테 사달라고 하는 건가 생각했습니다. 어머님도 신우도 뭔가 작정한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그렇게 미심쩍은 기분으로 백화점 화장품 코너로 갔는데 신우는 미리 골라오기라도 한 양 한 브랜드로 들어가서 파운데이션이랑 아이라이너, 립스틱을 골랐어요. 비용 얼추 2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번에는 내가 안 내겠다는 생각으로 계산할 때쯤 그냥 매장 밖에 서 있었어요. 돈도 돈이지만 그 상황이 너무 기분 상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보고 왜 입구에 서 있냐고 들어오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냥 화장실 갔다 올 테니 계산하고 나오시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가버리니 신우도 황망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리고 일부러 화장실에 좀 있다가 나왔는데 가보니 어머님하고 신우가 화장실 앞에 있더라고요. 필요한 건 다 샀어요, 아가씨? 아니요. 신우는 엄청 퉁명스럽게 대꾸하는 겁니다. 왜요? 아까 계산 안 했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요. 근데 언니 배탈이라도 났어요? 되게 오래 걸리네요. 신우는 엄청 싸가지 없고 톡 쏘아 붙이듯이 저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전까진 저한테 엄청 곰살맞게 굴었는데 표정도 엄청 쎄하고요. 그거 보는데 저도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화장실 안에 사람이 좀 많아서요. 그럼 볼일 끝났으면 이만 갈까요? 그렇게 가는데 가는 동안 신우는 투덜투덜 어머님은 저한테 옷을 뜯어냈는데 본인은 못 뜯어내서 그러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도 저대로 기분이 상했습니다. 왜 자연스럽게 저보고 옷값을 계산하라고 하신 건지, 왜 신우도 나 들으라는 듯 저렇게 틱틱거리는 건지, 어머님도 신우도 도대체 나를 뭘로 보는 건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도 곰곰이 지난 날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내 딴에는 좋은 마음으로 필요한 거 있으면 사드리고 식사 대접하고 신우한테 선물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돈 쓰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가 싶었죠.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 저도 심란하기도 했어요. 기분 상하기도 했고요. 밥 사주신다고 바쁜 사람 불러내놓고 기사 노릇 시키고 비싼 옷 사달라고 하시고 게다가 신우도 제가 화장실 가버리지 않았다면 본인 화장품 저한테 사달라고 했을 거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다 너무 뻔뻔하고 염치 없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남편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님이 밥 사주신다고 불러내놓고 70만 원짜리 옷을 사달라 하시더라. 게다가 나는 필요 없다는데 끝까지 내 옷 고르라고 하셔서 골랐더니 그것도 나더러 계산하라고 하셨다. 어머님이 나한테 사주실 것도 아니고 내가 결국 내 돈 내는 건데 왜 나한테 그렇게 옷을 사라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다. 게다가 아가씨도 본인 화장품 계산해달라는 눈치였다. 라고 있었던 일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말하는 게 듣기 싫은지 딴청 피우면서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라고요. 내 얘기 듣고 있어? 아, 듣고 있지. 그래서 기분 상했어?
에휴, 뭐 자기 능력 좋은데 그 정도는 기분 좋게 해드릴 수 있잖아. 내가 뭐 돈을 엄청 버는 사람도 아닐 뿐더러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기분 나쁘다는 말이야. 여태까지 어머님, 아버님, 아가씨 앞으로 내가 야금야금 사드린 거 계산하면 절대 적은 금액 아니야. 돈 쓰는 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나를 무슨 지갑이나 걸어다니는 카드처럼 생각하시잖아. 그 말에 남편도 표정이 굳더니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말 좀 가려서 해. 우리 엄마 아빠가 언제 너를 지갑처럼 생각했는데? 그럼 아니야? 밥 사주신다 불러놓고 11,000원짜리 쌀국수 하나 사주시고 70만원짜리 옷을 고르셨는데? 아,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한테 기분 좋게 옷 선물할 수도 있는 거지. 너 무슨 우리 집을 거지 취급하냐? 막말로 네가 돈을 벌면 뭐 얼마나 잘 번다고 우리 집을 그런 식으로 취급하는데? 한 입으로 두 말하는데 선수더라고요. 좀 전만 해도 능력 좋은 며느리가 좀 해드리면 어떻냐 하더니 이제는 네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자기 집을 거지 취급하냐입니다. 솔직하게 말해볼까? 나를 무슨 지갑 취급하신 거 아니냐고. 결혼한 지 반년도 안 됐지만 나 너네 집에 쓴 게 한두 푼인 줄 알아? 와, 더럽고 치사하게 나오네. 능력 좋은 며느리라고 칭찬하실 때는 신나서 듣고 있다가 돈 몇 푼 쓴 건 아깝다 이거지? 70만 원이 돈 몇 푼이야? 아, 그만해. 듣기 싫어. 하더니 갑자기 자기 지갑에서 카드를 저한테 던지는 겁니다. 자, 앞으로 이거 써. 됐냐? 내 카드로 쓰는 거니까 그런 소리 그만 좀 해. 진짜 쓰면 뭐 얼마나 썼다고 생색은. 너 그렇게 안 받는데 진짜 치사하다. 치사는 누가 치사? 아, 내 카드 줬으니까 그만하라고. 남편은 그렇게 소리를 빽 지르더니 방으로 확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가 왜 저렇게 화를 내는 건가요? 저는 너무 기분 나쁘고 황당했죠. 연애 때만 해도 별로 싸울 일도 없고 이렇게 큰 소리 내며 싸운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남편의 행동에 저도 벙찌기도 했고 기분도 상하더라고요. 어쨌든 남편 카드는 제가 잘 들고 있었습니다. 그 카드는 남편이 평소에 주로 쓰던 카드는 아니었고 비상용으로 들고 있는 카드였던 것 같았죠. 어쨌든 제가 잘 들고 있었는데 그 뒤로 어머님과 신우가 저희 회사 근처로 찾아온 겁니다. 저번에 백화점 가서 옷 뜯어낸 게 마음에 들었던 건지 아예 저희 회사 앞으로 찾아오신 거였죠. 어머님은 자기 집에 건조기가 다 돼서 그거 보러 가야 되는데 같이 가자고 저녁 사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솔직히 속이 너무 뻔히 보였기에 적당히 둘러대고 안 갈까 싶기도 했는데 갑자기 남편 카드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저도 어머님과 신우 있는 곳으로 갔죠. 어머님은 백화점으로 가자고 하시더니 신난 발걸음으로 가전제품 매장으로 가셨어요. 나도 건조기 한번 써보고 싶은 거야. 요즘 다 건조기 쓰는데 나만 없어. 이불 빨래를 해서 널면 그 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진다. 닦으면 또 떨어지고. 건조기 쓰면 그런 것도 얼마나 편하겠어. 하면서 제 옆에서 계속 건조기 얘기하시는 겁니다. 저는 네,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저한테 사달라고 옆에서 그런 소리를 하시는 듯 했죠. 어머님은 가전제품 매장 쪽으로 가서 건조기 모델들을 구경하셨어요. 그리고는 제일 좋은 모델로 보시더라고요. 이게 좋겠네. 희정아, 이거 어떠니? 네, 좋아 보이네요. 그럼 이거 할까? 그러더니 어머님이 노골적으로 우리 능력 좋은 며느리가 좀 사주나? 하시는 겁니다. 신우도 옆에서 맞장구 치고 있고요. 에이, 언니가 사주겠지. 엄마 돈도 없잖아. 그 말에 저 진짜 이 사람들 나를 제대로 호구 취급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갑에서 카드 꺼내드렸습니다. 남편 카드를요. 여기요, 어머님. 어머나! 저 죄송한데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만 가볼게요. 카드 드릴 테니까 알아서 결제하고 아가씨랑 돌아가시겠어요? 어머, 너 몸이 안 좋았어? 어쩐지 아까부터 안색도 별로고 말도 없더라. 언니, 그럼 이걸로 나도 뭐 하나 사도 돼요?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코웃음 치며 말했죠. 네, 그러세요. 그럼 저는 먼저 좀 가볼게요. 조심히 가라. 약 챙겨 먹고. 그러면서 어머님을 신나서 건조기 계산하러 가시더라고요. 저는 마음대로 하라고 생각하며 백화점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방에 있던 남편이 쫓아나와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당신 내 카드 어쨌어? 왜? 방금 카드 내역 확인해보니까 하루 만에 160을 썼어? 도대체 뭐에 쓴 거야? 그러길래 저는 속으로 건조기 하나만 사신다더니 도대체 뭘 그렇게 더 사셨을까 싶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드렸는데? 뭐? 엄마를 줘? 앞으로 뭐 쓸 일 있으면 당신 카드 주라며. 그래서 어머님한테 드렸어. 그러니까 이걸 엄마가 다 썼다고? 아가씨도 좀 썼겠지. 와, 진짜. 남편은 혼자 펄쩍펄쩍 뛰더니 어머님한테 전화를 거는 겁니다. 엄마, 도대체 내 카드로 뭘 사신 거예요? 어떻게 하루 만에 160을 쓸 수가 있어요? 남편이 음량을 크게 해서 저도 옆에서 얼핏 들었는데 어머님이 그게 왜 네 카드냐, 희정이 카드 아니냐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들 카드 아니고 제 카드니까 그렇게 흥청망청 쓰셨다 생각하니 더 기분 나쁘더라고요. 아, 내 카드예요, 이거. 엄마, 없으면 없이 살면 되지. 뭘 자꾸 사달라 그래. 160이 말이야? 내 월급이 얼만데 하루에 160을 쓰느냐고. 엄마, 이거 도로 환불해요. 어머님은 건조기랑 신은 물건 좀 샀다고 했고 이미 썼는데 어떻게 환불을 하느냐 하시더라고요. 아, 미쳐 내가 정말. 하면서 전화 끊더라고요. 저는 남편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자기 카드 쓰라고 줄 땐 언제고 그리고 자기 엄마가 쓴 건데 저렇게 방방 뛸 일인가요? 제 카드 쓸 때는 기분 좋게 좀 사드리라고 할 땐 언제고 이중적인 남편 모습에 진짜 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은 전화 끊고 저한테까지 짜증을 내는 겁니다. 너도 진짜 어지간하다. 그런다고 낼름 내 카드를 엄마 줘? 주라고 할 땐 언제고. 엄마가 이렇게 쓰실 줄 알았잖아. 일부러 나 엿먹어보라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고. 참 웃긴다. 부모님한테 좀 사드리라 할 땐 언제고 아까운가 보지? 내 돈은 잘만 쓰고 네 돈은 아깝니? 네 돈 쓰면 뭐 얼마나 썼다고? 제대로 정산해 볼까? 너 그거 다 줄 수 있어? 와, 진짜 치사하게 군다. 아니, 내가 진짜 치사하게 굴었으면 너랑 결혼도 안 했지. 애초에 이 집부터도 내가 한 건데. 말 다 했어? 그래서 뭐 어쩌자고. 헤어지자 이거야? 못할 것도 없지. 내가 무슨 너네 집 지갑이야? 아, 그래. 그럼 헤어져. 나도 너같이 얍삽하게 머리 굴리는 여자 딱 질색이야. 저는 그날 남편과 대판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혼 얘기까지 오갔어요. 저는 남편이고 시댁 식구들이고 정남이 떨어져서 애 없을 때 진짜 이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 후로도 꽤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 고민에 불을 지핀 건 어머님이었습니다. 그 일 있고 남편과는 냉전 상태로 지냈는데 이틀 뒤 저한테 전화와서는 집으로 좀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남편이랑 같이 간다니까 저만 오래요. 할 말 있다고. 좋은 말씀하신 건 아니다 싶어서 마음을 먹고 어머님을 뵈러 갔죠. 집에 갔더니 제 앞에 커다란 캐리어를 하나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됐니? 이게 뭐예요? 직접 열어봐. 저는 그 말에 캐리어를 열었는데 얼마나 황당하던지요. 캐리어 안에는 지금까지 제가 사들인 물건들이 잔뜩 들어있었거든요. 화장품이나 각종 로션들, 영양제 같은 것들도 있었는데 어머님과 신우가 이미 쓰다 남은 잡동사니 쓰레기들이었던 거죠. 제가 황당해서 그걸 보는데 어머님이 그러는 겁니다. 예, 희정아, 너 웃긴다. 좋은 마음으로 사줬으면 그만이지. 뒤에서는 남편한테 그렇게 시댁욕을 하고 남편 카드 네 카드 인형 몰래 주고 그래?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톡 까놓고 네가 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써놓고 왜 뒤에 가서 욕하고 유세 떨고 있니? 하시는 겁니다. 저도 어이가 없고 기분도 확 상하는 겁니다. 기껏 이래저래 다 해드렸더니 고마워하시기는커녕 사람 대놓고 지갑 취급하신 건 어머님 아니신가요? 게다가 아들 카드 쓴 게 뭐가 그렇게 기분 나쁘신 건가요? 제 카드는 써도 되고 아들 카드는 쓰면 안 되나요? 저는 그 집 사람들 생각을 도저히 이해 못하겠더라고요. 남편하고도 이혼 한 해 만에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 스스로도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어머님까지 이러시니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고 기분도 상하더라고요.
내가 왜 여기서 어머님 달래드리고 기분 맞춰드려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뭐가 아쉬워서 꾸역꾸역 참고 살아야 되나 싶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이대로 넘어가면 더 당당하게 저 지갑 취급하며 사실 게 뻔한데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강하게 나갔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근데 제가 그때 사드린 자켓은 왜 안 들고 오셨어요? 그것도 주셔야죠. 그리고요, 아가씨한테 사준 노트북도 돌려주세요. 방에 가면 있을 거예요. 제가 저렇게 말하니 어머님도 당황하신 눈치더라고요. 뭐야? 안 받으신다는데 저도 제대로 들고 가야죠. 나 참. 어머님 울그락 푸르락 하시더니 방에 들어가서 자켓 들고 나오셨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던지듯이 주시더라고요. 게다가 신우방에서 노트북도 들고 나와 또 던지듯이 주는 겁니다. 저도 진짜 기분 상했지만 일단 꾹 참고 캐리어에 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캐리어째로 들고 그냥 나왔어요. 어머님은 그렇게 하시면 제가 죄송하다 어쩐다 할 줄 알았던 모양인데 그대로 나와버리니 뒤에서 다 당황해서 펄쩍 뛰시더라고요. 그 일로 남편과는 한바탕 더 크게 싸웠고 결국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내 집이니까 네 몸만 챙겨 나가라고 했어요. 남편도 더럽고 치사하다며 자기가 해온 혼수 손도 대지 말라더군요. 알겠다 하고 바로 용달 불러서 짐 싸그리 시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협의 이혼하기로 했어요. 남편도 이혼할 거라고 했는데 얼마 뒤에 마음이 바뀌었는지 자기가 생각해봤는데 미안하다고 이혼은 아닌 것 같다고 붙잡더라고요. 저는 원래 얘기한 대로 협의 이혼하겠다고 했는데 남편이 미안하다고 다시 생각하라며 붙잡는 겁니다. 홧김에 지도 헤어지자고 했는데 계산기 두드려보니 헤어지는 게 아쉬웠던 모양이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미 질릴 대로 질린 저는 협의 안 해주면 소송 들어가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끝까지 협의를 안 해준다고 버텨서 소송 들어가기로 했는데 뒤늦게 이혼하겠다고 해서 결국 끝은 냈습니다. 남편 짐 싹 빼고 필요한 가전제품은 제가 사 넣어놓고 그때부터 혼자 살았는데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혼자 살 수 있었는데 못하러 그놈의 가족 울타리에 집착했나 싶더라고요. 애초에 그 사람들은 저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말이죠. 저도 이번 일로 깨달았습니다. 남한테 지나치게 호의를 베풀거나 오지랖 부리면 호구로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잘해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만만한 먹잇감이 되기 딱 좋다는 것도요. 남은 인생 열심히 일하고 돈 벌면서 제 앞가름 잘하고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